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이 2380달러 주변까지 자리를 해주면서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준비가 된 것 아닌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굵직한 대형 메인넷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고 다음 현물 ETF의 주인공이라는 점, 여기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약했다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드디어 이더리움의 시간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저변에 깔려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이 며칠 동안 이동평균 아래에서 거래가 됐지만 곰 세력은 강력한 지지라인인 2100달러 아래로 끌어내리지 못했고, 이건 저가 매수가 단행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황소들은 2400달러 위로 끌어올리려고 시도를 할 건데, 이게 먹히면 2600달러, 그리고 나서 1월 12일 장중 최고가인 2717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반면 오버헤드 저항에서 하락하게 될 경우 한동안 가격은 2100달러에서 2400달러 범위에 머무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덴쿤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더리움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양반은 이더 BTC 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0.06 BTC 위에서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그 밑으로 한번 빠지는 게 가능한데, 내가 보기에는 후자보다는 전자의 시나리오가 더 유력해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월드 오브 차트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2시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이더리움이 결국 브레이크아웃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서 3000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시간 차트를 통해서 꽤나 예쁜 대칭 삼각 패턴을 완성해 버렸다는 점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이더리움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인은 이슈적으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인데, 지난달 1차, 2차 테스트넷에서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단행됐고, 이제 마지막 3차 테스트넷인 홀스카이 테스트넷에서 업그레이드가 곧 진행됩니다. 관건은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언제쯤 단행될지 여부인데, 당초 2월로 예상됐지만 어쩌면 아마도 3월 중순 정도로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더리움 개발자 회의를 통해서 조만간 일정이 공지될 거라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3월 중순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잘 단행이 되고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런 식의 타임테이블이 쫙쫙 진행된다라면 시장 전반의 흐름이 꽤나 의미있게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점, 기대하기에 충분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미국 SEC가 인베스코 갤럭시의 이더리움 현물 ETF 심사를 다시금 연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한번 연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건 이미 예상됐었던 부분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5월 23일 최종 데드라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파트는 SEC가 인베스코 갤럭시의 이더리움 ETF를 연기한 것은 100% 예상됐던 일이고,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많은 지연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중요한 날짜는 5월 23일 뿐이다. 이날은 바네크의 최종 마감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5월 23일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앞서 영국계 대형은행 스탠다드 차타드는 미국 SEC가 5월 23일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다. 이렇게 아예 단정적인 톤으로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고 비트코인 ETF 승인 당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경우 4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이더리움 선물이 이미 거래되고 있는 만큼 SEC가 이더리움을 다르게 바라볼 근본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결국 거부할 경우 그레이스케일 사건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더리움의 강력한 경쟁자이자 전체 시총 5위에 랭크되어 있는 솔라나의 경우에는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홀더들을 힙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네트워크가 다운이 된 건데 블록 생성이 한동안 중단되면서 국내 거래소들도 입출금을 중단시키는 등 한바탕 난리 아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참 잊을만 하면 네트워크 중단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그것도 솔라나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다소 참 짜증이 나면서도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솔라나 네트워크가 먹통이 된 것은 이번을 포함해서 모두 4번인데 가장 마지막의 경우가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한 1년 정도 문제 없다가 정확히 1년 만에 네트워크 다운이라는 치명적인 오점을 다시금 솔라나 역사에 남기게 됐습니다. 그나마 엔지니어들이 곧바로 밸리데이터 소프트웨어 패치를 배포해서 먹통 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재가동되긴 했지만 시총 랭킹 5위의 대형 프로젝트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네트워크 다운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도 참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흐름이 답답해 보일 수는 있어도 그래도 순조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42,600달러 위에 자리를 해주고 있고 44,000달러 위로 올라서 주는 것이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 이게 성공하면 5만 달러 가능성, 곰 세력이 미쳐 날뛰면 다시 4만 달러 가능성, 이 정도 상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답답한 박스권 양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일간 차트를 통해서 불 페넌트 패턴 상단 저항 돌파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돌파 지지까지 받아준다라면 추가 반등 가능성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가 스티브 코트니는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지만 44,000달러에서 48,000달러 사이 중요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은 38,000달러, 35,000달러, 32,000달러에 존재하는데 모멘텀 지표를 보면 추가 상승 전에 잠재적인 하락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반감기 전에 추가 반등 가능성과 추가 후퇴 가능성 모두 존재한다라는 점 참고하면서 대응할 필요 있다라는 점 다시금 느끼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분석가 맥스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비트코인은 큰 움직임을 보일 준비가 됐다. 15,500달러 바닥을 찍은 뒤에 네 번째 주간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길었던 박스권은 30주 동안 지속됐고 가장 짧은 박스권은 8주 동안 이어졌다. 이번에는 지금 9주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박스권 양쪽에서 페이크아웃이 발생했다라는 점에서 큰 움직임이 임박했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그래도 지금 정도 수준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동력 가운데 하나는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인기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GBTC 유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동시에 다른 현물 ETF 유입량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BTC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현지 시간으로 2월 6일 기준 47만 2,300여 개로 집계됐는데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14만 7,700여 개, 61억 달러 규모가 순유출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4주차에 접어들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소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센티멘트 데이터도 등장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직접 현물로 보유하지 않고 현물 ETF에 투자하는 수요가 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그럴싸하게 느껴지는 것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 17일 거래일 만에 전체 ETF 자산 유입량에서 상위 5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블랙록 현물 ETF 자산 유입량은 32억 달러로 나타났고 피델리티는 2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체 ETF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월가의 전통 거물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쓸어담고 있는 게 신경이 쓰였는지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을 추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850개, 3,720만 달러 규모를 추가로 매수했는데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총 보유량은 19만 개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록이 끌어모은 게 75,000개 정도니까 블랙록이 지금 속도로 비트코인을 매집한다라면 2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보유량을 넘어서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정말이지 흥미로운 양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반감기 임팩트를 강조했는데 이 양반은 비트코인 반감기는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높이고 항상 큰 폭의 상승장 시작 지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하거나 더 낮은 가격이 형성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반감기 전 통합 과정에 자리하고 있고 35,000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6개월 뒤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보다 10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라크 데이비스는 앞으로 벌어질 호재 상황을 정리했는데 2달 뒤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하루 채굴량이 900개에서 450개로 줄어든다. 마이클 셀러는 여전히 추매를 진행하고 있고 현물 ETF에서는 매일 수천 개가 추가되고 있다. 홍콩과 한국에서 ETF가 출시될 예정이고 개인 투자자와 고래 투자자들 모두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을 함께 짬뽕시켜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홍콩의 경우에는 진짜 빠르면 2월에도 한방 터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여전히 복잡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역시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코인데스크는 매트릭스포트의 마르쿠스 틸렌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이 올해 연말까지 7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거시적인 환경과 통화정책 완화, 미국의 대선, 비트코인 현물 ETF 확대 등의 영향으로 연말까지 65% 상승해서 7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한다. 연준은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를 5월이나 6월로 연기했지만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고 성장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역사적으로 강세장을 불러일으켰던 반감기와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올해 연말에 전고 돌파가 발생할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ETC그룹의 연구 책임자 안드레 드라고시의 경우에는 연준이 5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는 상승하게 될 거라는 단순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3월에 금리 인하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고 가격은 이걸 이미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은행의 위기로 인한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스템적 리스크 증가와 실업률 증가로 인해서 통화 정책이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미국에서 또다시 은행 시스템 위기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즈는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와 은행이 아직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루 전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NYCB의 주가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과 중앙은행 가운데 누가 맞는 걸까? 뉴욕 증시에서는 NYCB의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10.8% 급락 마감을 했는데 이건 구제 금융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레거시 금융위기가 비트코인의 폭등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간단치가 않은 게 이번에 피치까지 나서서 이 은행의 등급을 트리플 B에서 트리플 B 마이너스로 강등을 해버렸고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 은행이 왜 이렇게 골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는 건데 상업부동산 부문 상각에 따른 손실, 이로 인한 은행 유동성과 수익성 악화, 주가 흐름이 개판인 것도 문제인데 결국 이게 상업부동산 이슈와 맞물려 있다라는 점, 그래서 리스크 확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점, 이게 진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으로 7억 달러 규모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쉐어스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를 보면 비트코인 상품에서 7억 달러 정도가 유입, 솔라나 상품에서 1340만 달러가 유입, 이더리움에서는 640만 달러가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모두 17억 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소송 속보 상황이 더해졌는데 얼핏 바라보면 개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먼저 핵심은 최근 미국 SEC가 법원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리플의 2022년 또 2023년 재무제표, 기관 대상 XRP 판매 계약서 제출 강제 명령이 승인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리플은 해당 자료들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바라만 봐도 짜증나는 리플의 실점으로 SEC의 승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오히려 잘된 부분이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번 명령의 주체는 실무 담당인 사라 넷번 판사인데 넷번 판사가 이번에 SEC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SEC가 리플의 XRP 기관 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평가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소송 과정 전반에 걸쳐서 공개할 수 있는 건 다 공개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자 이런 스탠스를 견지해 왔기 때문에 유황지사 이렇게 된 거 깔 거 다 까고 그걸 통해서 벌금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는 것도 오히려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법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XRP의 증권성, 비증권성, XRP 기관 판매 물량의 범주 이런 게 아니라 SEC가 주장하는 리플의 법적 위반과 관련해서 가능한 벌금, 명령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구제 조치 이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리플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비공개 핵심 사안은 가리고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결정이 아프긴 하지만 그렇다고 믿지는 장사라고 단정할 것도 없다. 이 정도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벌금 합의 관련된 이슈가 데드라인 4월 29일인데 진행되는 상황이 다소 많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점, 1심 정식 재판 개시일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0.5달러 지지 테스트를 보이면서 단기적인 시세 흐름을 바라보면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간 차트나 월간 차트를 통해서 흐름을 바라보면 지금 꽤 의미 있는 중요 국면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월드 오브 차트가 올린 XRP 8시간 차트인데 현재 하락 쇠기 패턴 거의 막바지 단계이고 이번에 상단 저항을 뚫어낼 경우 0.75달러에서 0.8달러까지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XRP 맥시가 아닌 일반 분석가가 이야기하는 내용이라서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인 다크 디펜더가 제시한 XRP 3개월 차트입니다. 지금 대칭 삼각 패턴이 2018년 이후 아주 거대하게 형성되고 있고 지금 거의 꼭지점 끝에 와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캔들이 한 개나 두 개 정도 더 만들어지면 이 패턴이 어떻게 완성될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1월부터 3월까지 캔들 잘 만들어지고 이후에 4월부터 6월까지 거의 마지막 꼭지점 부근에서 캔들이 더 만들어지면서 이 패턴이 완성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월 말까지 남은 시간은 소중하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의미 있는 이슈 포인트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리플이 미국에서 송금 라이선스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이건 리플의 프로덕트 마케팅 담당자인 올리버 세고비아가 밝힌 내용인데 지난 3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비교적 활동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미국 대부분의 주를 포괄하는 송금 라이선스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서도 디파이 혁신과 관련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발표한다라는 것이어서 분위기 자체는 미국을 떠나서 뭘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희석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결국 소송 리스크만 잘 정리가 되면 미국 기업으로서 미국에서 IPO를 거치며 성장해가는 모습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